안녕하세요. 제가 대면 강의를 해본 지가 1년 반전, 그 사이에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만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대면 강의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베트남의 무력 통일과 한반도의 함인데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네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교훈이 있는가? 두 번째는 베트남이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 사회주의 경제 노선을 버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게 됐는가? 세 번째,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미국이 실패인가? 우리가 그런 물음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거고요. 그럼 한반도에 주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큰 영향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무력 통일은 벌써 반세기 전입니다.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동안에 그러한 교훈과 그 교훈으로서의 사례가 활용되어 교육이나 그리고 국민들한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흔한 사례,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사례. 그런데 그 사례가 지금 아프간 여러분들 생생하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아프간 사태를 볼 때 그 사례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베트남의 무력 통일과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과연 흔한 사례, 과거로 치부해버릴 그런 사례인가? 아니죠. 역사적인 교훈이고 생생한 미래의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실패일까,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를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그 통일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남베트남의 사회주의화 과정,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죠. 그것은 그리고 이제 그런 무력 통일이 한반도에 어떤 함의를 주는가, 그런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과연 그것을 듣다 보면은 아마 이 뒤에 내용도 아마 다 유추가 될 것입니다. 여기 학생, 제가 질문 하나 해야겠습니다. 그 베트남 통일 전쟁에서, 베트남 사례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 입장에서. 학생이죠? 예. 그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어떤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통일의 과정이 뭐든지 좋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일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그 나라가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의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를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 찾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아프간 사태하고 베트남 통일 과정하고 한번 베트남 통일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그 과정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작년에 이제 미군 평화협정하고 미군 철수 이야기가 협상이 작년에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협정이 체결되고 3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되게 빠른 속도로 이어졌죠. 그게 베트남의 경우는 3년이 걸렸습니다. 약 3년이 걸렸는데 그렇게 무너졌어요. 3개월, 3년 시간 차이는 이제 그 반세기 전의 일과 현재 일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자, 그 평화협정 체결하고 바로 미군 철수하고 아프간 정부원이 무너졌고 베트남 사이공이 함락됐고 무너졌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현상 변경을 함부로 시도할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도 함부로 현상 변경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파급 영향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되면은 벌써 그 베트남전의 하나의 교훈이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전쟁의 목적과 이렇게 관련해서 생각을 아까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 베트남 전쟁이 실패했다고들 하는데 과연 실패했을까? 그 옆에 남학생, 과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프간 전쟁이든 베트남 전쟁이든 미국이 친미 정권을 수립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결코 진 전쟁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이 물러났지만 그 많은 전비와 전비를 쏟아붓고 희생자를 낳은 상태에서 미국이 물러났고 남베트남이 그 공산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게 첫째 목적이 공산주의,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의 그 동남아 지역으로의 팽창을 저지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과 중국이 데탕트,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자,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 것은 중국이 공산주의였는데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그리고 약 1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동남아에서 공산주의가 팽창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많은 희생을 했지만 팽창을 저지하는 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이 결코 실패한 건 아니다. 유형적으로는 친미 정권을 수립하는 데 실패를 했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한 것은 남베트남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 소련은 미국이 전력 낭비, 즉 미국의 국력을 소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베트남에 계속 발이 묶여 있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미국 내 반전 여론, 악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리고 전쟁이 장기전화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철수를 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발을 뺀 것은 전략적으로는 그건 15년 후에 나타났죠. 소련 붕괴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그 뒤에
소련 분기 작전에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련 분기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실패한 전쟁이 아닙니다. 아프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프간은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미국의 위상을 저버렸고 약속을 저버렸다. 인권과 가치를 약속했던 미국이 배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빈라덴 대테러 전쟁이었거든요. 빈라덴 제거를 했고 알카에다를 거의 전멸시킨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 미국이 욕심을 내서 아프간의 국가 건설에 매진을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절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아프간 중국 견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약간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은 절대로 남베트남과 아프간 정국을 상당히 무능하고 부패하고 그 군인들이 정말 싸울 의지가 없는 그런 그 군대였습니다. 그런 군대들을 믿고 계속 주둔한다는 게 미국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주둔한다고 계속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베트남에서도 그대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한반도에 과연 어떤 함의를 줄 것인가 여러분들 아마 다 유추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동남아의 경제 발전 모델 국가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베트남의 현실입니다. 경제 실태, 경제 성장이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경제 지표 이건 보면 될 거고,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기원전 1세기 1111년부터 약 931년까지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중국 명나라 때에도 약 20년간 또 지배를 받았어요. 중국에 대한 원한이 역사적으로 깊죠. 그런 베트남은 그런 역사적으로도 침략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족적인 저항 의식이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자, 프랑스가 80년간 지배를 했고 2차 대전 때 일본이 5년간 점령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물러나면서 프랑스군이 재식민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라는 이념에 가면을 내세워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었고,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개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북베트남은 통일전쟁, 항미전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은 미국이나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 냉전 시대에 자유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어떤 대리 전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교재에 나와 있고, 아마 제가 이 과정에서 말씀 드리는
교훈. 여기도 보면은 그 북베트남이 NLF를 통해서 남베트남을 전복 기도한다. 여러분 그 NLF가 남베트남 민족해방인민전선입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이 베트콩, 그러니까 지금 NLF의 군사 조직이 베트콩입니다. 여러분 그 베트콩을 통해서 대리 전쟁을 북베트남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남베트남의 내부 분열을 획책한 겁니다. 아프간에서도 탈레반을 제대로 미군과 아프간 정권이 잡을 수 없었던 게 탈레반도 주민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베트남에서도 이 NLF 즉 남베트남 민족해방 인민전선의 세력들이 다 남베트남 주민 속에 섞여 있었던 거죠. 그것들이 그런 조직들이 내부 분열을 획책을 했습니다. 6.25 때 남노당, 여러분 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남노당이 바로 남한 내에 그 존재했던 공산 세력들이죠. 파리협정, 평화협정 체결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구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협정 내용 중에 하나가 협정 체결 후 60일 내에 외국군은 철수한다. 그러니까 미군과 연합군이 철수하는 거죠. 60일 내에 철수했어요. 그 뒤로 북베트남 그때 월명은 어떤 걸 했느냐? 1974년 10월에 그 남베트남을 침략하기로 결정을 하고 1975년 1월부터 이제 그 군사 작전을 개시를 한 거죠. 그래서 4월 30일 날 사이공이 함락됩니다. 미군이 몰락했어요. 미군이 그때 내세운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남베트남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군은 철수할 테니까 너희들이 안보를 책임을 져라. 대신 무기와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베트남군이 약 50만이었는데 100만으로 인원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전비와 경제적 지원을 엄청나게 하죠. 그런데 무너졌어요. 왜?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베트남 내부의 간첩 세력들, 북베트남을 지지하는 세력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민의 인식과 사회적 상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호치민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민족주의자 행세를 했습니다. 왜? 남베트남에서 공산주의 이념으로는 자신들의 그 이념이나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어요. 남베트남인들도 자유민주주의의 그 좋은 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족주의에는 남베트남인들도 동조를 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에 의해서 80년간 식민지배 5년간의 일본의 점령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독립전쟁을 겪었고 또 통일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치민을 존경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베트남의 지도자들은 부정, 부패, 무능. 그게 대명사였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죠. 그러면은 통일 후에 사이공 함락 뒤에 사이공이 어떻게 됐느냐? 함락 뒤에 양 체제를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죠? 당연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를 그 남베트남에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했느냐? 사상 개조를 합니다. 남베트남 주민들에 대한 사상 개조. 그 과정에서 남베트남인들이 겪은 공포와 불안과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리 젊은이들 아마 60대 70대 초반까지도 제대로 인식을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도. 왜? 직접 전쟁을 안 겪었으니까. 그런데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베트남에서의 그 참혹상을 우리는 다 봤어요. 언론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참전했던 분들도 다 봤고. 그 과정에서 핍박당한 것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수용소로 다 보냈죠. 지식인들, 엘리트들. 그리고 NLF, 남베트남 인민해방전선 지도자들 다 자기들이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남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다 편입됐습니다. 통일된 후에 지금 베트남의 정식 국명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거기에 다 흡수됐어요. 별거 없었죠. 그런데 국민들한테 닥쳐 그 남베트남이든 북베트남이든 왔던 것은 뭐냐? 국가적인 피폐, 그 다음에 경제적 피폐,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심한 경제나, 극심한 경제나. 그러기 위해 이제 그걸 돌파하고자 어떤 것을 했느냐. 이 사회주의 통제 경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경제난을 심화시켰죠.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국민들이 국가와 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굶음으로써 당과 통일시킨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 흘려서 전쟁을 해서 세운 공산주의 국가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거기도 무너지는 겁니다. 왜? 남베트남은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본 그런 그 곳이었죠. 우리가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1980년부터 자유주의 그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을 했고 경제에서의 어떤 자유화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6차 당대회 때부터 아주 그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 노선을 선언을 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되죠. 그게 도이무의 정책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80년 초반에 5년간 자유화 경제 정책을 조금 시행해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빨리 당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때 국제적으로 소련이 이 개혁 개방, 글라스노스치를 실시를 했죠. 개혁 개방에 나섰죠. 체제 변화가 그 체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게 영향을 줘서 베트남도 재빠르게 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공산당이 주장했던 것은 베트남 공산당 체제는 유지를 한다. 사회주의 기본 노선은 유지를 한다. 그런데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바꾼다. 그렇게 노선을 정리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베트남은 지금 현재 동남아에서 가장 강한 경제 강국이 되었고 앞으로도 발전 경제력이 더 큰 나라죠. 다 여기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그러면 어떤 이게 그 남베트남의 저 패배의 요인입니다. 질 수 없는 전쟁이졌죠. 왜? 아까 아프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프간도 미국이 철수하게 되면서 아프간 정부군에게 정부와 군의 그 지원 이 첨단 무기를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0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 정부군이 제 역할을 하리라고 미국이 믿었죠. 그런데 어땠느냐? 다 유명무실했어요. 그중 상당수는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다 무기도 팔아먹고 다 그런 거죠. 이 한 가지 그 말씀드릴 게 징기스칸 몽골이 세계를 유럽까지 정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이었느냐? 그 심리전이 가장 컸습니다.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오면은 살려주고 포상을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저항을 하게 되면은 가족을 시족까지 멸족을 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진짜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소문이 나서 일사천리로 동유럽까지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아프간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공군력에 탈레반이 속수무책했거든요. 가진 것은 AK 소총과 로켓 수류탄뿐이었는데 공군 조종사들을 표적 사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심리전으로 먹혔다는 그런 그 분석이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이 이게 몸을 사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작전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군인들을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간 정부군들이 탈레반과 교전 상태에 다다르면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런 지방에서. 그래서 그렇게 쉽게 아프간 정부군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후에 북베트남의 대대적인 공세가 1975년 1월 시작되면서 남베트남 군은 지리멸렬했죠. 다 그런 심리전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 베트남이 무력 통일돼서 공산화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채택했느냐?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 체제에서도 자유와 민주화라는 그런 이 흐름, 사상적 흐름이 베트남 지금 내부내에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내부내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다 국민들이 이제 몸으로 체득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베트남은 족벌 독재 체제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당대회를 통해서 공산당 주석과 그러니까 서기장 지도자들이 교체되는 겁니다. 북한과는 다른 그런 양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불안이 없는 겁니다. 바뀌는 거죠. 지도자가 바뀌는 거죠. 북한은 족벌 독재 체제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개혁 개방을 못하는 겁니다. 북한은 최우선을 어디에 두느냐? 체제 보위에. 김일성 지금 현재 김정은 족벌 체제에 그 체제 보위에 최우선을 둡니다. 모든 그 정책 결정이 다 그것을 최우선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이미 자유민주화된
그런 국가, 그런 자유가 허용되는 국가, 그렇게 우리가 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산화 전쟁을 해서 공산화 통일이 되었지만 결과는 현재 베트남은 어떤 국가냐? 물론 사회주의 국가지만 하는 행동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떨까? 결국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평화 통일을 해서 남북한이 통일을 했다? 결국 채택할 것은 민주화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는 경제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반도에 주는 함의, 아까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통일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다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참호가 너무나 크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붕괴됩니다. 기반이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한 것 같죠. 굉장히 허약합니다. 정부 지도자들, 경제 펀더멘털, 대한민국 강하다. 그렇지만 그 기반이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왜?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러시아가 대러 제재,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죠.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죠. 대한민국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 미국과 자유주의 세계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떠날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흔들릴까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나이 먹은 분들 다 자기 안위부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죽더라도 싸워야 될 것인가? 남베트남처럼 도망갈 건가? 아프간 정부군처럼 그렇게 그냥 무너질 건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자료에 있으니까 여기에 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는 경우는 다음의 계기가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계기가 있죠.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못 딴 선수, 메달을 못 딴 선수들은 다음에 또 훈련을 해서 출전해서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국가 안보에는 다음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죠. 물론 있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이 미국이 그때 탈레반 정권한테 어떤 요구를 했느냐? 알카에다와 빈라덴을 넘겨주라. 그러면은 같이 함께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탈레반은 이슬람을 종교를 신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가게 됐습니다. 물론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죠. 그런데 다시 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탈레반 정권이 수많은 아프간 국민들을 죽이고. 자, 스포츠는 다음 기회가 있지만 전쟁과 국가 안보는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그걸 명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쟁은 싸울 의지가 없으면은 아무리 경제력, 군사력 앞서도 소용없습니다. 경제력에 물론 정비례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전쟁에 대한 싸울 의지가 없으면 전쟁을 억제하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싸울 의지가 없으면 그 팀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못 살고 물론 핵무기는 전략 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재래 무기는 우리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랬죠. 53분의 1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닥쳤을 때 싸울 의지가 없으면은, 그리고 버틸 의지가 있으면 아무리 경제력이 많아도 전쟁에 대비하는 시간, 그걸 다시 전쟁 물자를 준비하는 시간, 그게 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동맹국,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정입니다. 왜? 미국이 전후에 강대국이 지원해서, 소련이 지원해서, 미국이 지원해서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소련이 지원한 나라, 성공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지원해서, 강대국이 지원해서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것도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G7에 들어오라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다른 그런 강대국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력이 발전했어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신뢰를 하죠. 그런데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배치되는 상황이 계속 갔을 때 과연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그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반도 통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자본주의화, 시장경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베트남 통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통일의 전개 과정과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베트남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하고 베트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정책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은 북한과 대화가 안 됩니다. 북한이 변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에 매달리는 그런 형국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자꾸 매달리면은 대화가 절대 안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